자, 임진왜란 어디까지 했는지 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침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진에서 첨사 정발이 분전을 했고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맞서 싸웠으나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임진왜란의 시작이라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신립이 충주까지 내려갔으나 충주전투에서 패배하는 조선군이죠. 그래서 선조 그러니까 조정은 의주로 파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4월 달에 시작했고 그리고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패배하고요. 그리고 패배함과 동시에 조정에서는 이제 파천을 결정을 했고 자 가는 길목 평양에서 분조가 시작됐죠. 그래서 선조와 광해군이 서로 조정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갔는데 명나라에 이동하지 못했죠. 명나라에서 불질러 버렸고 그래서 여기 명나라에 지원군을 계속 요청하는 상황. 자 여기에서 이제 평양에서 광해군이 역으로 왜군을 막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왜적과 조선 사람들 역시도 생각지 못했던 뭡니까?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의병이 일어나서요. 왜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왜적이 공격되니까 16만 명의 그 전투 부대가 쳐들어왔었잖아요. 얘들이 어느 정도의 병력이 죽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후속 부대가 가야죠. 그래서 일본군에서 어떤 게 들어가요? 이 병력 보충하는 보충 병력이 지원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전쟁할 때 뭐가 식량이 필요하죠. 식량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전쟁 물자가 들어가요. 자 이들을 옮겨야겠죠. 계속 옮기는 후속 부대, 비전투 부대가 계속 가는데 이때 누가 막아요?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조달하는 전쟁 물자가 바다에 다 수장되고 그리고 전쟁 물자가 없으니까 조선 관군과 힘을 합힌 의병이 어떻게 왜적을 고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이따 왜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렇게 밀립니다. 싹 다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요 명나라에서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얘들 빨리 도와줘야겠다. 우리는 대국이고 소국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도와줬으니까 빨리 병력을 만들어서 지원 나가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의병과 조선 수군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왜적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멀리 갔고 조선 수군 이순신의 활약을 좀 보자라는 거죠. 옥포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5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전쟁 터지고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옥포해전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조선 수군이 첫 승리를 가졌던 옥포해전 그리고 사천전투가 있고요. 이 사천전투는 거북선을 처음 등장시킨 전투입니다. 당포해전이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외울 거냐? 이렇게까지 외울 거냐? 아니요. 요런 것들은 이순신의 활약을 시험 문제 낼 때 자료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포해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이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하객진을 구사해서 왜적 100여 척을 격파했는데 우리는 20척이 안 되는 배 가지고 격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산도 대첩.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선 내부에서 의병이 활약을 해서 왜적을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이 바다에서 남해 해상 장악권을 우리가 얻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 물자를 조달했던 일본 병력을 막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이 왜적이 퇴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명나라에 계속 원군을 요청했던 선조고요. 이때부터 이제 거북선 우리 당시에 이순신의 군대, 그렇죠. 이순신 수군은 당시의 수군의 전력은 이 판옥선이었어요. 이게 판옥선이라고 하는 건데 딱 보세요. 그래서 이 배가 큰 배지요.
배가 크고 여기에 이제 갑판에서 병력들이 활을 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포도 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판옥선 전투선이었는데 이순신이 처음이 아니죠. 고안한 배가 거북선이에요. 그렇죠? 이 거북선은 돌격선입니다. 이 그 거북선이 떴다 하면 일본 애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고 이 거북선이 떴다라고 하면 누가 떴다는 얘기예요? 이순신이 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의 군대 하면 일본군이 벌벌 떠는 일본 수군. 자, 육지에서는 의병의 활약, 의병과 관군이 활약을 해서 외적을 벌벌 떨게 했고, 그렇죠? 이런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의병 한번 볼게요. 특징 농민이죠. 그리고 양말이에요. 그리고 승려. 누구도 할 거 없이 조선 백성이라면 다 참여를 했던 것이 의병입니다. 자, 금산의 고경명, 곽재우, 홍위 장군이죠. 자, 김천일, 나주, 그리고 정문부, 길주, 정인홍, 합천, 조헌, 그리고 이제 스님들 휴정과 유정. 그래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관군과 의병인데 네모난 것은 우리가 관군, 유성룡, 권율, 이순신, 김시민, 이일, 신립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쳐진 것이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다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유성룡, 그래서 평양, 행주대첩, 그렇죠? 그리고 충주전투, 그리고 어디 있어? 이 진주대첩. 그리고 나머지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자, 역전인데요. 명나라가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참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전된 이유는 명나라의 참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고 그 첫 전투가 평양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대사, 이건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현대사의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꼭 시험 나오는 건 뭐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왜? 전세가 반전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우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전쟁 한 방에 반전되는 것. 평양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평양성 전투는 몇 차례의 전투가 있었지만 93년 그러니까 1년 뒤에 1월 달에 있었던 전투 이때 우리가 평양성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유성룡의 평양성 전투 탈환했고 기세를 모아서 쭉 치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승리를 하죠. 진주대첩 1592년 10월 달에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진주대첩하면 두 차례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투와 2차 전투가 있는데 1차 전투는 우리가 막았어요. 그래서 승리한 건데 2차 전투는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일본 애들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술 마시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기생들을 끼고 노는데 거기에 기생 농계죠. 농계가 거기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에서 같이 이제 떨어져서 자결 순국을 했다라는 거죠. 자결? 같이 이제 순국을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농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진주를 풀어라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자,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 밀리다가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못 가고 있다가 평양에서 이제 그 전세 우리가 이제 광해군이 의병을 모집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순신이 바다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몰아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외적을 몰아치기 시작할 때 1차, 2차 명나라에서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파병해서 의주에서 명나라 군과 조선 관군 그래서 이름하여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와서 승리했던 전투가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 전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겼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주대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정유재란과 호란인데 자, 보자라는 거죠. 정유재란. 그래서 휴전협상이 시작됩니다. 배경 경상도 해안으로 후퇴한 왜군이 명예계 휴전을 제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명나라와 조선 연합군이 결성이 됐고 밀어냅니다. 밀어내는데
자, 얘들은 계속 후퇴하죠. 후퇴해서 요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탈환을 했고요. 외적이 다 요쪽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후퇴한 이유는 뭡니까?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퇴각을 명령했지만 퇴각할 수가 없어요. 퇴각을 하려면 누가 막아요? 이순신이 막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머리를 쓴 것이 명나라의 휴전 협상을 제의해요. 야, 우리 휴전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오케이, 휴전 제의 일단 우리가 받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달라라는 제의를 하는데 명나라가 오케이, 맞다.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휴전 협상 중이니까 전쟁은 잠깐 멈춰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이걸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일본 애들이 야, 이거 이순신 요거 봐라. 얘는 지금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명나라가 선조를 압박하는데 야, 니들 자꾸 그럼 우리 그냥 퇴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방방 뛰죠. 저 이순신 이거 역적 아니야? 이거 잡아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이 잡혀서 죽을 위험을 처했을 때 그 선조가 사형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걸 말립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백의종군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때 이제 휴전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군대를 정비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훈련도감. 훈련도감이라고 하면 우리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예전에 조선 전기에는 5위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서 5군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도대체 뭘로 구분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이에요. 임란을 기준으로 해서 임란 전의 조선 전기, 임란 후가 조선 후기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 후기에 중앙군을 개편을 하는데 조선 전기 5위였던 것을 5군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리고 금위형까지. 그래서 훈어촌수금을 만드는데요. 5개의 부대죠. 그래서 이것을 5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군형을 정비하는데 5군형의 첫 번째 군대가 이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은 뭐냐면 포스타수 살수. 그래서 이 조선에서 당황했던 게 일본 놈들의 조총부대거든. 그러니까 이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총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총부대, 활부대, 그리고 칼을 쓰는 칼부대 이렇게 이제 해서 훈련도감 3수병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에 많은 수의 병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고법이라는 것도 정비를 하는데 자, 보자라는 거예요. 휴전협상 중에 우리가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두 손 놓고 놓은 게 아니고 군사 정비를 하죠. 훈련도감. 유성룡이 건의를 합니다. 당시 유성룡이 건의해서 포스타수, 살수, 3수병을 양성을 했고요. 자, 소고법 이게 뭐냐면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다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군대에 참여를 해라. 전쟁에 참여해라. 군인으로 가라. 근데 양반은 뭐죠? 면역이잖아요. 면역인데 양반도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군대 가고 그리고 천민, 노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군대를 보냈어요. 그 정도로 그 병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에서 천민은 노비까지 개편을 해서 병력 수를 늘렸는데 이 소고군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양반이 뛰겠습니까? 안 뛰어요. 양반 체면에 어디 뛰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외적을 죽여야 되는데 양반들이 허허 이거는 상놈들이나 해라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민만 남아 있고 평민과 노비들만 전쟁에 참여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보면요, 이 전쟁 중에 임진왜란 중에 이 양반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누가 죽이냐면 우리 백성들이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뭐 양반? 이런 이 조선이 전쟁이 나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는데요. 이때 재침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상 기간 중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 휴전 기간이 끝났을 때 얘들이 이제 재침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겪었고요. 휴전을 제의했고요. 일본 놈들이. 그리고 다시 재침이 있는데 이게 언제 있냐면 1597년에 있어요. 그때가 정유년이거든. 그래서 정유, 제,
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유재란, 임진왜란 왜 휴전을 냈을까? 얘들이 진짜 전쟁을 쉬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얘들은 이제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들이 머리를 쓴 것이 휴전이었고, 자, 도발을 합니다. 명과 일본 사이에서 휴전회담을 결렬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해요. 자, 명나라가 있죠? 일본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다시 전쟁 정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다시 만들었고 이제 전쟁을 하면 되는데 휴전협정 중이죠. 그러니까 결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황제 공주가 있잖아요. 공주를 이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처도 아니고 첩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어이가 없죠. 니들 갑자기 왜 그래?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명나라 니들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필요 없이 반으로 뚝 잘라서 이쪽은 일본이 먹고 이쪽이 명나라를 먹는 게 어떻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펄쩍 뛰고 조선에서도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 이거 안 들어주겠다고 결렬한 다음에 쳐들어오는 게 1597년에 있었던 정유재란입니다. 다시 쳐들어오는 거죠. 자, 경과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격퇴하고요. 이순신이 명량에서 그리고 노량에서 전쟁을 하고 끝납니다. 결과 보시면 국내에 뭐 엉망진창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신문제가 동요하고 공명책이 발급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끝냈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도 많이 죽어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부상자가 속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자 치료도 해야 되고 전쟁이 있었으니까 집이 다 불탔을 거 아닙니까? 집도 다 재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국가에서 대야 되는데 이 국가에서 비용을 댈 돈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것이 이 양반 지주들 아니면 농민들 돈 많은 부호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공명첩이에요.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에 이름이 비어있죠. 교지예요. 그래서 몇 품에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돈 주고 파는 거죠. 이게 공명첩입니다. 그래서 공명첩을 발급을 해서 만약에 내가 홍길동이야. 홍길동 이름 쓰면 나는 몇 품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는 게 전후 복구 사업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명첩을 발급을 한 거예요. 자, 문화재 경복궁 불국사 사고 소실되고요.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이 비변사라는 놈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국외로 보면 일본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자와 도자기공을 싹 다 가져가요. 데리고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성리학이 임진을 한 이후에 굉장히 발전하고요. 그리고 도자기 기술공들이 가서 도자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좀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사료에 이 전쟁은 도자기 전쟁이다라고도 한다라고 하면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자기에 훅 간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얘가 와, 이 조선에 도자기를 가져와라. 도자기에 꽂혀가지고 도자기를 다 훔쳐와요. 이것이 도자기 전쟁이다. 이것이 임진왜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때 명청교체기를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명나라가 이렇게 있죠. 명나라가 지금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후금이 등장을 했어요. 후금은 누구예요? 여진이죠. 여진족이 여세를 몰아서 금나라를 만듭니다. 금나라? 고려시대 금나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후금이라고 짓게 되고요. 지금 보면 후금과 명나라가 기세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조선은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껴있죠.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리고 후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명나라의 공격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한번 하자라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깨지고 여기에 이제 후금이 이름을 청이라고 고쳐요. 그리고 청나라가 지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후금이 중원 대륙의 주인이 되는 이 시기가 오는데 이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무수히 많은 병력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국력이 쇠약했고 그 이전에 벌써 명나라는 황권 다툼, 권력 다툼이
후금이 시작돼서 내분으로 권력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진족이 성장했고 여진족이 조금 있다 명나라를 몰아내고 주인이 되니 이때를 명청교체기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 때 공민왕 때 원명교체기가 있었죠. 그와 똑같이 지금 이제 명청교체기 시대로 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을 하는데요. 선조 이후에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을 필두로 해서 예전에 의병으로 활약을 했었던 의병장들 있죠. 광해군과 목숨을 다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병장들을 광해군이 대거 등용합니다. 이 의병장들 대부분이 북인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북인들이 정계를 장악하고 정사를 이끌어가는 이 북인 정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이 집권을 했고요. 북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의병장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찬 선비라는 그 별칭을 가진 북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인들은 광해군과 같이 전후복구 사업에 굉장히 힘을 쏟아요. 그래서 양전 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을 시켜서 우리 그 의학백과사전인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상자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돌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도니까 이것을 치료해 주라라고 해서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립 외교인데요. 여진족이 북방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해요. 조선아,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왕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시킵니다. 불러서 후금에 알아서 처신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후금이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명나라는 지금 국력이 많이 약했죠. 그러니까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자, 이 조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하지요. 자, 봐봐. 자, 명나라도 강대국이고 후금도 강대국입니다. 만약에 명나라의 얘기를 들어서 명나라 깃발 꽂고 우리가 병사를 보냈을 때 후금과 또 전쟁을 하겠죠. 조선과 후금이 전쟁을 할 것인데 만약에 후금이 이겼어요. 명나라가 지고 후금이 이겼다라고 하면 이 후금이 나중에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조선에 쳐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원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안 보냈어요. 명나라가 원군을 지원 요청했는데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전쟁을 했는데 명나라가 후금을 이겨버려요. 그럼 다시 명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나라가 아쭈 이 조선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지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 광해군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홍립아 일로 와봐라 라고 해서 강홍립 장군을 불러요. 그리고 군사를 줍니다. 군사를 줄 터이니 네가 지금 명나라를 지원한다는 깃발을 꽂고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전세를 한번 봐봐라. 후금이 우위인지 명나라가 우위인지 전세를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알아서 조처를 해라라는 명을 내리고 올려요. 강홍립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 지원군의 깃발을 꽂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딱 갔더니 후금을 딱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벌써 전쟁은 끝났어요. 후금과 명나라의 기세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강홍립 장군이 명나라 깃발을 꽂고 있었죠. 근데 후금 애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쭈 이 조선 놈들이 지금 명나라 지원 왔구나 하는 찰나에 강홍립 장군이 깃발을 내려라. 그리고 백기를 올리고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후금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야 그래 니들이 전쟁에 투항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공격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투항했는지 난 참 궁금하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강홍립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왕 광해군 우리나라 조선의 국왕께서 직접 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의 깃발을 꽂고 왔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을 후금에게 공격 한 번 한 적 있느냐? 없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왕이 밀명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금에 적절한 시기에 투항해라 라고 후금과 우리는 싸우기가 싫다. 친구의 나라로 지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금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광해군과 후금이 친선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공격도 안 하고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외교 정책, 외교 노선을 중립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후금을 건국해 명나라의 선전포고했죠.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고 그것을 거부하고 강홍리 장군을 시켜서 후금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금과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광해군은 지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광해군 때 자, 동인에서 분화된 남인과 북인이 있고요. 그리고 서인이 있습니다. 자, 서인은 동인과 서인, 기성사림이 누구였죠? 서인이었어요. 자, 동인은 신진사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북인이에요. 지금 광해군 때죠. 그래서 북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인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왜? 이유는 뭡니까? 서인은 우리가 어디를 사대해야 돼요? 한족을 사대해야 돼요. 명나라를 사대해야 되고 게다가 또 명나라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임진왜란 때 도와줬단 말이죠. 이 고마움을 왕이 직접 줘버렸어요. 그리고 오랑캐 여진족 얘들과 지금 친교 관계를 맺은 왕이 왕이냐 그러면서 서인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해군 마음에 안 드는데 언제 한번 손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직 명분은 부족해.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후금이 됐죠. 후금과 조선은 친교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인들은 차기 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광해군 몰아내고 다음 왕이 누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의 배 다른 동생,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데 어머니가 틀려요. 그 영창대군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영창대군이 괜찮다라는 움직임이 생겨요. 영창대군 왕으로 옹립할까? 이거 뭐예요? 영모죠.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한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북인이 감지하고 광해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영모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창대군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광해군이지만 이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냅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위리안치라고 하는데 유배지에 위리안치가 뭐냐면 유배지가 있죠? 이 집에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담이 있잖아. 이 담을 가시덤불로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왔다 갔다 왕래가 불가능하게. 이거 위리안치인데 위리안치를 시켜요.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해군도 어쩔 수 없이 알았어 하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살해하냐면 강화도에 유배에 시켜놓고요. 자, 그 문에 못질을 해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궁에다 불을 미친 듯이 뗍니다. 그래서 삶아 죽이는 것이 이 영창대군을 살해한 광해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임목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건데 임목대비가 막 하니까 영창대군을 유배 보냄과 동시에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서궁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궁은 덕수궁인데 덕수궁에다 가둬놓고 이제 못 나옵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한자로 쓰면 뭐냐면 어머니를 폐위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 폐모살죄예요. 이제 딱 좋았죠. 이 서인들의 명분이 딱 세워진 거예요. 오랑캐하고 친한 왕,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린 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서인들 중심으로 해서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앉히고 반정을 도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새로 앉히는 서인들이 반정을 주도해서 서인 정권을 성립하는 인조 반정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변했습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자, 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바로 시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명배금 정책입니다. 명나라하고 친해야 되고 금나라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금나라는 오랑캐의 나라, 여진이 세운 나라고 여진의 그 조상은 말갈이다라는 거죠. 말갈 이따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친할 수가 있냐. 오랑캐는 오랑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족 있죠. 이 한족에 대해서 사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니 당연히 명나라에 사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서인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것이 인조 때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조 때에 한번 볼까요? 서인의 우세 속에 남인 세력을 연합합니다. 자, 보세요. 방금 광해군 때 무슨 정권이었어요? 북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권이었는데 북인들은 의병장이 많았고 굉장히 혈기왕성했단 말이에요. 서인들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묵살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인조를 안 치고 새로운 왕을 안 치고 정권을 딱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쳐낸 것이 북인이에요. 그래서 북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은 잔여 세력, 남아있는 동인 쪽에서 남아있는 남인 세력과 공존하면서 붕단 정치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다 서인이에요. 근데 약간의 남인을 배려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인조 때입니다. 자, 인조 때 제일 잘못했던 것은 서인들의 맹목적인 사대였어요. 맹목적인 사대. 그래서 혼란이 발생을 하는데요. 배경 한번 볼게요.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금을 자극해요. 후금이 짜증나죠. 자, 보자라는 거야. 인조 때 친명배금을 계속 얘기했던 서인이죠. 후금을 자극하죠. 후금이 계속 여기 공격을 해야 되는데 뒤에가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지금 광해군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야. 광해군 죽였냐? 아니에요. 광해군은 유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딱 쓰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신하들이 왕을 바꿔 이 잘못된 정치판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을 다시 옹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오는 것이 후금입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정묘호란이 터졌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1월 달에 출발했어요. 1월 달에 출발했는데 1월 14일 날 의주성이 함락되고 14일, 15일, 20일, 23일에서 평양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아요. 뭐 20일도 안 걸려요. 열흘 조금 걸렸나?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내려와서 땅 치는 것이 이제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27년 3월 달에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이 이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자, 형제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조정권, 다시 얘기해서 서인정권은 계속 친명배금을 추진을 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있었던 후금은 이제 그 후방을 친구래. 그 형제관계를 맺었으니까 동생이 안 때리겠죠. 그러니까 후방 탄탄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대륙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이제 청이라고 고칩니다. 그런데 인조 정권, 서인 정권은 계속 친명배금, 다시 얘기하면 청나라 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청 건국한 다음에 이것들 안 되겠네? 우리하고 4대 관계를 맺자라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병자호란은 청이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전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한번 겪었죠. 정묘호란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 왕씨는 피해를 별로 안 입었어요. 왜? 강화도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돼요. 이제 내려온대요. 청나라가 똑같이 내려오던 속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야, 피난 가자. 이제 강화도로 또 피난 가면 되지 뭐 했는데 자, 왕족은 미리 보냈습니다. 그럼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이제 왕이 이제 뒤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피난길이 끊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식이 왔는데 강화도가 벌써 청나라에 의해서 잠식당합니다.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산으로 도망가게 되니 남한산성의 피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게요. 내려오지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임경업 나오면 언제로 봐야 된다?
병자호란으로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격하고 다 진격을 했어요. 자, 병자, 호란, 강화도로 피난길이 막혔죠.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한산성 자체가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산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려면 요 밑에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엄청나게 힘들겠죠. 자, 그리고 이 산이, 요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보다 훨씬 이건 지금이고 훨씬 높았어.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쳐야 되냐면 문인데, 문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로가요, 굉장히 좁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보니까, 저보다 좀 등치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잡으면 한 4명 정도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여진족 애들이 엄청 12만 대군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4명 이상은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 얘들은 성문을 걸어 담그고 여기에서 치죠? 이쪽에서 치죠. 요 성벽은 높습니다.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을 놓고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야, 냅둬라. 쟤들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서 물길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버팁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조정이에요. 자, 갈등이 생겨요. 이 조정에서요, 이제 안 된다. 화친을 주장하는 쪽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는 쪽, 그래서 주전파, 전쟁을 주장하는 쪽,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명길 화친 주장, 그리고 김상원, 윤집이 전쟁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엔 누구의 편을 듭니까? 인조는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친 주장 쪽에 손을 들고, 그리고 청나라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친을 주장하니까 얘들을 섬기자라는 논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둘 다 우리 조선의 대신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자주 이 서인들이잖아요. 서인들은 뭡니까? 대쪽 같대요. 그래서 서인들의 주장은 의리 명분이란 말이죠. 근데 청나라를 섬기자,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섬기는 척을 하자.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섬기는 척을 하고, 우리가 얘들이 얘기하는 대로 군신관계를 살짝 들어주는 척을 하고 이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국력을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청나라를 치면 될 거 아니냐.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쪽이 화친이에요. 전쟁 쪽은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지금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끝까지 싸우자인데, 상황을 보자,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과 청나라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전도에까지 끌려옵니다.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왕이 여기 앉아 있고요. 인조예요, 인조. 인조가 있고, 여기 이제 청나라 애들이 쫙 있죠. 그리고 요 뒤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뭐야? 대신들, 우리 조선의 대신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왕자들이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냐면 항복 의식을 겪는 건데, 항복 의식은 누구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청나라 의식대로 하는 겁니다. 얘들의 의식은 완전히 굴욕적인데,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자, 인사하지요. 큰 절을 합니다. 몇 번 해요? 3번 합니다. 3번. 한번 크게 절한 다음에 꽝 소리가 나야 돼요. 바닥에 머리를 찍고, 머리 찍은 상태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3번. 그러면 3번 어딨어? 3배 구고 두례라고 하는데, 이런 예식인데 뭐냐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꽝꽝 소리 나야 돼요.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이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요. 완전히 굴욕적이죠. 이것이 이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신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세자잖아, 세자. 그렇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에서 납치해 갑니다. 자, 이 둘은요, 지금 아버지가 그 청나라에 굴욕을 당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청나라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세자잖아요. 그래서 왕실 교육을 받았던 소현세자는 20대였고 복림대군은 혈기왕성한 10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이 심양관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소현세자는 당시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빈이 있었단 말이에요. 빈. 그래서 이 성씨가 강씨예요. 그래서 강빈인데 강빈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근데 이제 소현세자 같은 거는 청나라에 가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 문물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개방적으로 그 서양의 모든 기술력 같은 걸 싹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술력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현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다 하죠. 야,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었으니 말이 안 된다. 자,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청나라가 했던 것처럼 청나라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이 발전을 한 다음에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고 이 기술력으로 청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 소현세자 쪽이고, 복림대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청나라 놈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굴욕 당했고 우리도 굴욕 당했으면 이 복수를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들이 왕자들이 10년 정도의 딱 9년 얼마인데 10년 정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맞이합니까? 인조가 맞이하죠. 그런데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발전된 청나라입니다. 우리가 청나라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 청나라의 그 태자 있지요. 태자하고 또 친해집니다. 친분을 맺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현세자는 이 그 청나라의 감시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자한테 이제 그 거의 친구 관계가 돼. 그리고 이 태자가 또 좀 있으면 이제 그 뭡니까? 황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태자와 그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태자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소현세자에게 태자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줘요. 그래서 벼루나 뭐 그 천주,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뭐 그 지구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청나라 태자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라고 하니까 인조가 가져온 이 벼루, 선물로 가져온 이 벼루를 들어가지고 소현세자 얼굴에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게 머리에 받아가지고 찌게 피가 착 나는 이 모습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너는 가가지고 우리 나의 복수할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청나라하고 놀아놓고 와라고 하게 되는 거고, 복림대군은 그때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쟤들의 군사력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빨리 가서 청나라를 쳐버려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가니까 인조가 역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간에 인조와의 갈등이 생겼고,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소현세자는 15일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은 나중에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됩니다. 쉬었다가 들어갑니다.